네, 안녕하세요. 금일 DMT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허종국입니다. 금일 세미나 주제는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PBR2로서 지난 2023년 12월에 진행하였던 RLHF PBRL1 이후 후속 논문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자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허종국이고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박통합과정 8학기 재학 중입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강화학습과 자가지도 학습이며 특히 금일 발표할 RLHF, PBRL 쪽으로 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세미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PBR을 1 세미나에서도 다뤘지만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나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인트로덕션에서는 강화학습의 기초와 PBR이라는 분야의 탄생 배경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프리리미너리에서는 PBR에 대해 간단히 리마인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전 세미나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실 분들은 이제 3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을 함으로써 금일 세미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강학습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학습은 한마디로 게임을 진행해서 이제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 목적인 분야입니다. 예시는 게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게임 외에도 자율주행, 로봇 자동화, 스케줄링 등에 고루 적용되는 것이 이제 강화학습인데 강화학습은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을 점수를 최대화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이제 현재 시점 T로부터 앞으로 받을 누적 보상을 확률 변수 GT라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GT는 단순히 이후 보상에 대한 합으로 정의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안정적인 학습과 수렴을 위해서 이렇게 1보다 작은 값인 가중치 감마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가중합을 사용합니다. 감마를 흔히 이제 감쇄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더 뒤의 시점일수록 해당 시점의 보상을 이제 다운웨이트 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확률 변수 GT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우선 강화학습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는 현재 상태,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동, 그리고 그 행동에 따른 보상, 그로 인해서 이제 다음 상태로 가는 이렇게 총 상태, 행동, 보상, 그리고 다음 상태로 이루어지는 이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수집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환경으로부터 현재 상태를 받고 우리가 학습하고자 하는 에이전트는 이러한 상태를 토대로 이제 액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 행동에 대해 다음 상태가 이렇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에 의해 확률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이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상태가 주어졌을 때 이 행동을 선택하는 부분인데 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책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현재 상태에 대한 행동의 조건부 확률 함수로서 확률적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함수입니다. 정책 기반 강학습은 흔히 이러한 정책 함수를 학습하는 방법론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때 앞으로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이 GT의 조건부 기대값인 Q라는 값을 비교하여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행동을 취했을 때는 이제 13점을 받을 것 같고 2번 행동을 취했을 때 8점을 받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으면 Q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이 현재 상태 S에서 1번이라는 액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을 이제 가치 기반 밸류 베이스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정책 함수가 아니라 이 Q 행동 가치 함수라고 불리는 이 Q 함수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참고로 정책 기반, 가치 기반 알고리즘은 되게 다양하고 이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디테일한 내용을 이제 다루지 않아도 금일 세미나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함수, 가치 함수를 둘 다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섞어 쓰는 방식을 이제 흔히
액터크리틱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정책 함수가 어떠한 상태에서 액션을 선택한다, 행동을 한다 해서 이제 액터라고 부르고, 그 정책 함수가 선택했던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가를 가치 함수가 판단한다, 평가한다 해서 크리틱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강학습 알고리즘들은 이 액터크리틱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에이전트가 다음과 같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데이터를 쭉 축적을 하게 되고, 이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 함수와 가치 함수 두 개의 함수를 학습시킨 다음에 이 업데이트된 두 개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시 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에이전트의 행동 선택은 정책 함수를 통해서 선택한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별로 디테일한 수식은 이제 가지각색인데, 일반적으로 오른쪽과 같은 수식을 통해 학습한다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 간단하게 요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 보상이라는 것이 레이블처럼 작용해서 학습해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보상이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정의가 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라도 원하는 행동을 취하는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 없습니다. 다음 한 3, 4장 정도는 이 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보상을 통해 어떻게 에이전트가 학습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책 함수와 행동 가치 함수가 이제 각각 어떻게 작동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에이전트의 현재 상태를 이미지 혹은 벡터로 입력받아서 해당 상태에서 취할 행동에 대한 확률을 이제 이 정책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정책 함수를 통해서 하나의 행동을 샘플링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에이전트는 현재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행동을 선택했다고 이제 나왔네요. 그렇다면은 이 행동 가치 함수는 현재 상태에서 이 아래쪽으로 가는 행동을 선택했을 때 앞으로 GT를 130만큼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Q 함수가 이제 앞으로 받을 보상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선택한 이 아래쪽으로 가는 행동은 좋은 행동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Q 함수가 만약에 마이너스 70이다 이렇게 음수가 나왔다면은 이 아래쪽으로 가는 행동은 상대적으로 덜 좋은 행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진행할까요? 우선 정책 함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 페이지랑 비슷한 예시로 현재 정책 함수를 통해서 현재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는 행동을 0.3의 확률로 샘플링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Q 함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60점만큼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네요. 이 폴리시 오브젝티브 정책 함수의 목적 함수는 해당 이제 목적 함수 이 수식을 체크하는 것이 목적인데, Q 함수가 양수라면은 60이라면은 이 로그라이클루드 값도 커져야 이 수식이 최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이 왼쪽으로 가는 행동을 선택할 확률을 0.3보다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0.5의 확률로 이렇게 행동을 선택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0.4의 확률로 위로 가는 행동을 선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현재 Q 함수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마이너스 40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취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마이너스 40점만큼 보상을 받을 거라고 예측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때는 이 Q 함수가 음수기 때문에 이 로그라이클루드 값도 작아져야 얘가 최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위로 갈 그 행동을 선택할 확률을 0.4에서 0.2로 이렇게 낮추게 됩니다. 정책함수는 이렇게 Q함수의 예측값을 바탕으로 어떤 상태에서 행동을 뽑을 확률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에이전트가 평가 단계에서 행동을 뽑을 때는 그냥 이 정책함수만 사용해서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책함수가 잘 학습되기 위해서는 이 Q함수, 행동가치함수가 누적보상 GT를 잘 예측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이제 이 행동가치함수 Q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보겠습니다. Q함수의 목적함수는 이렇게 현재의 Q값을 상태 행동을 취하고 받은 보상과 그리고 다음 상태에 대한 행동을 취했을 때 Q값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인데, 저희 스무고개나 뭐 야구 게임 그리고 업다운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현재 예측값을 힌트를 좀 받고 다음 예측값으로 이제 업데이트 하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MSE 로스로 다음과 같이 학습이 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이 저희가 에이전트가 상태, 행동, 보상, 그리고 다음 상태, 그리고 다음 액션을 취하는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현재 상태에서 아래로 가는 행동을 취해서 130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는 내가 여기서부터 130점만큼 앞으로 더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보상 5를 받고, 한 스텝 보상 5를 받고, 다음 상태에서 이제 Q값을 예측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Q값이 다음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행동을 취해서 Q값이 100이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앞으로 100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130이라는 값이 실제로는 5 더하기 100, 105로 이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원래는 이게 맞는데, 실제 강학습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이제 페널티를 주기 위해서 다음 상태에 대한 예측값을 이제 0.9만큼 다운웨이트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스텝 보상 5를 받고 다음 상태에 대해서 행동을 했을 때 예측값 100에다가 감소인자 0.9로 곱해서 95라는 값으로 이제 얘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불확실한 이제 추정치를 일부 스텝 보상, 이 힌트와 그리고 다음 스텝의 덜 불확실한 예측값, 다음 상태에 대한 Q값으로 예측하는 게 이제 행동가치 함수의 업데이트 방식입니다. 이제 강화학습에서 액터크리틱 방식이 어떻게 학습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물론 알고리즘마다 수식의 차이는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에이전트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보상이 잘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근데 이 보상 함수를 정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제가 메타월드라는 강화학습 벤치마크의 일부 환경들에 대해서 그림을 가져온 건데, 오른쪽이 이제 해당 환경들에 대한 보상 함수의 정의입니다. 간단히 로우파를 움직여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거나 문을 열거나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거나 이런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러한 간단한 동작을 수행하려고 하는 데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수식이 요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함수 정의의 어려움은 이제 강학습을 진짜 더 어려운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해당 그림은 이제 메타월드 버튼 프레스라는 환경에 대해서 이제 GitHub 이슈사항을 제가 따온 건데, 간단히 버튼을 누르는 환경에서도 실제로 보상에 버그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상 함수를 사람이 직접 디자인하지 않고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금일 세미나에서 다룰 이 프리퍼런스 베이스 인보스먼트 러닝입니다. 프리퍼런스 베이스 R는 다들 못 들어보셨을지라도 이제 요즘 핫한 RLHF라는 단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RLHF와 PBRL은 일단 학습 방식만 보면 일맥상통하게 거의 같은 방식입니다. 실제로 PBRL에서 최초로 나온 논문인 프리프 PPO, 프리프 SAC에서 영감을 받아서 자연어 처리에서 요약, 서머라이제이션을 접목을 해보고 이후 다른 언어 모델 태스크에도 접목을 해서 나온 게 이제 인스트럭트 GPT입니다. 근데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자연어나 이제 흔히 이미지 디퓨전 쪽에서는 흔히 RLHF라고 많이 부르고, 실제 로보틱스 쪽의 강학습 분야에서는 PBRL이라는 용어로 굳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일 세미나에서 인스트럭트 GPT, 챗GPT, 그리고 DPO 등의 자연어 쪽의 RLHF나 디퓨전에서 RLHF를 적용한 논문을 다루지 않습니다. 해당 논문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세미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PBRL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떻게 보상함수를 정의하지 않고 강학습 에이전트를 학습시킬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은 뒤쪽에 챕터 3로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PBRL에서는 트레젝토리 세그먼트라는 개념이랑 쿼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트레젝토리 세그먼트는 현재 상태에서 행동을 취한 이 상태, 행동, 튜플의 일련의 시퀀스를 의미하고, 쿼리라는 것은 이 트레젝토리 세그먼트가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물어보는 것, 선호도를 질문하는 것이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BRL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전통적인 강학습에서 0번을 선택했을 때 120점, 1번을 선택했을 때 300점이라는 점수를 받는다라는 리워드의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 1번이 0번보다 좋다라는 이 비교를 통해서 학습하는 강학습의 부류입니다.
이 트래젝토리 간 비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레이블을 얻게 되는데, 이 사람이 레이블링한 이 선호도와 일치하도록 보상을 추정하는 함수 알프사이를 학습하고, 그리고 이 알프사이가 상태에서 행동을 선택했을 때 대한 보상을 추정을 해서 이 Q함수와 정책함수를 학습하는 것이 PBRL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이블은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 제로 이렇게 트래젝토리 세그먼트 하나가 있고, 시그마 1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각각의 트래젝토리 세그먼트는 길이 h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 그림의 편의상 픽셀로 그려놨는데, 이 각각의 픽셀 하나하나가 상태 그리고 행동에 대한 이 튜플 콘캣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주황색 사람이 파란색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0번이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이제 0에다가 확률값 1, 그리고 1에는 확률값 0을 줄 수 있겠죠. 반대로 1번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1에다가 확률값 1, 0에다가 확률값 0을 레이블링 할 수 있고, 가끔씩 이제 둘 중 뭐가 더 좋은지 잘 모르겠다 했을 때는 0.5 대 0.5로 이렇게 레이블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시그마 제로, 시그마 1, 그리고 그에 따른 이진분류 레이블로 주어진 이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을 쭉 구성을 하게 되고, 이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제 보상 함수 rhat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시그마 제로가 시그마 1보다 선호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은 곧 시그마 제로를 통해서 얻은 보상의 합이 시그마 1을 통해서 얻은 보상의 합보다 이제 크다라는 것일 거고, 이게 선호가 된다라는 건 다른 말로는 이 시그마 제로를 선택할 확률이 시그마 1을 선택할 확률보다 크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저희는 이 시그마 제로가 시그마 1보다 선택할 확률이 높을 확률은 보상의 합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리고 얘를 수식으로 써보면은 시그마 0과 시그마 1이 주어졌을 때 시그마 0을 선택할 확률은 시그마 0에서 얻은 보상의 합, 그리고 시그마 1에서 얻은 보상의 합 분의 시그마 0에서 얻은 보상의 합,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죠. 이게 저희가 확률이다 보니까 이 각각의 로직 값이 논네거티비티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익스포넨셜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진분류 함수로 만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손실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0, 시그마 1, 그리고 레이블 뮤. 이 레이블 뮤는 이제 뮤 0은 이제 레이블이 0일 때 1인 거, 그리고 뮤 1은 레이블이 1일 때 1인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서 이렇게 쭉 온다면 뮤 0, 로그 p 사이 시그마 0, 시그마 1, 그리고 플러스 뮤 1, 로그 p 사이, 반대로 이번에는 시그마 0, 1이 시그마 0보다 클 확률,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뒤쪽에서 이제 그림으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제로와 시그마 1이 이렇게 있을 때 저희가 보상 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각각의 스테이트 액션에 대해서 개별 보상을 쭉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트래젝토리 세그먼트별로 합을 하게 되고, 여기다가 이제 익스포넨셜을 취해서 아까 방금 전에 보았던 이 해당 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확률 분포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이 1번이라고 레이블이 되어 있다면은 얘가 커지고 얘가 작아져야겠죠. 손실 함수를 통해서.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얘는 15에서 30으로 커지고 얘는 2로 작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학습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이제 남은 다른 데이터들에 대해서 상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예측을 해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존 강화학습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때는 보상이 있겠죠. 경험 데이터를 쭉 학습을 하게 되고, 이 경험 데이터에서 나왔던 데이터를 가지고 에이전트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정책 함수랑 가치 함수를 학습을 하고 다시 데이터를 쌓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겠죠. 수식은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BRL에서는 에이전트가 상호작용하면서 상태랑 행동의 조합만 얻게 됩니다. 이렇게 쭉 상태, 행동, 다음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쭉 쌓게 되면은 이 중에 저희가 일부 트레젝토리 세그먼트를 뽑습니다. 이렇게 페어링해서 1번, 2번, 5번, 3번 이렇게 쭉쭉쭉쭉 뽑은 다음에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것들 중에 어떤 게 좋아라고 레이블링 해서 뭐 1번이 좋고 3번이 좋다 이렇게 레이블링 하게 되면 전장에서 보여드렸던 수직대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고, 이 학습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는 이 남은 이 현재 레이블이 주어져 있지 않은, 리워드가 주어져 있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 리워드를 다 예측을 한 다음에 이 예측된 리워드 값을 가지고 위와 동일하게 정책 함수랑 가치 함수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경험을 쌓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 레이블링 과정을 한없이 진행하진 않고 보통 한 100개에서 2000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수천 개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학습을 했다면은 학습을 그만하고 이제 나중에는 데이터만 쭉 쌓은 거 가지고 예측을 해서 보상 예측하고 에이전트를 학습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지난 PBRL1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알고리즘들 중에서 프리프 PPO, 프리프 S3C, 그리고 그 다음 논문인 페블, 그리고 페블의 후속작들인 페블에다가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을 접목한 이제 서프, 그리고 페블에다가 에피스테미 건설턴트를 접목한 룬이라는 논문까지 이렇게 총 4개를 보았는데, 오늘 본 논문들은 메타 리워드넷, 그리고 리드, QPA, 라임이라는 논문들입니다. 금일 소개할 4개의 논문들은 지난 PBR을1에서 소개드렸던 룬, 서프랑 마찬가지로 페블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접목시킨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페블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난 PBRL1 세미나에서는 좀 길게 다뤘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에서는 간결하게 리마인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는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상태, 행동, 그리고 다음 상태로 된 이 데이터들을 쭉 추출을 해서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이제 리플레이 데이터에다가 예측값을 넣어준 다음에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강화학습 에이전트는 오프 폴리시 알고리즘인 소프트 액터 크리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소프트 액터 크리틱에 대해서는 뭐 깊게는 설명 안 하겠지만 뒤쪽에 메타 리워드넷 쪽에 가게 되면 설명을 해야 돼서 그때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블에서 조금 특이한 거는 이제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데, 이게 저희가 학습 초기에 좀 다양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에 따라 어떤 것을 비교하는 그 쿼리들의 퀄리티도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초기에 잘 수집하기 위해서 스테이트 엔트로피 기반 언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만 뒤쪽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페블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프트 액터 크리틱이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강화학습 알고리즘으로 사용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러닝을 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전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다음은 이제 메타월드의 플레이스라는 환경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봇팔이 거의 제자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로봇팔이 여 물체를 집어서 어느 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태스크인데, 저희가 초기에 사전학습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이 로봇팔이 움직이는 범위가 굉장히 작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페블이 하고 싶은 거는 학습 초기에 로봇팔을 안 가본 곳으로 다양하게 행동하는 데이터를 미리 쌓아놓고 이 중에서 쿼리를 추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페블에서는 이를 위해서 이제 스테이트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이라는 사전 학습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트레젝토리를 사전에 이제 수집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부 보상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이 내부 보상을 최대화하는 학습 방식을 취하게 하게 되는데, 이 내부 보상이 뭐냐면 현재 저희가 상태, 행동, 그리고 다음 상태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주 여기서 상태들만 쭉 뽑아가지고 점들로 다 찍어봤을 때 저희가 새로운 상태, 빨간색 점에 이렇게 도달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점으로부터 K번째로 가까운 다른 상태를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비례하도록 이의 거리에 대해서 비례하도록 인트리직 리워드라는 것을 이제 주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로그를 좀 씌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태에 방문을 했다 쳤을 때, 이 초록색 점에 방문을 했다 쳤을 때 이 초록색 점은 기존에 가봤던 상태들과 매우 가깝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을 작게 줘야 되고, 반대로 요런 곳에 도달을 했으면 기존에 가봤던 상태랑 굉장히 머니까 유사도가 낮으니까 이런 상태에 가는 것을 이제 장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부 보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스테이트를 이렇게 다양한 곳에 많이 찍게 학습이 되게 되겠죠. 해가지고 원래 클래시컬 RL에서 있었던 요 보상이 지금 없는데, 요 클래시컬 RL에서 있어야 될 보상을 내부 보상이라는 걸로 이제 채워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내부 보상으로 학습을 한 10,000스텝 정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학습을 해가지고 요 내부 보상을 그 다음부터는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블에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리레이블링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 리플레이 버퍼의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계속해서 이 현재 상태의 액션에 대한 이 리워드 값을 예측을 해서 넣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데이터 쌓고 예측을 하고 데이터 쌓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이 리플레이 버퍼에 쌓였던 익스페리언스들 보면은 데이터가 이렇게 쭉 쌓일 때 요 초기에 쌓였던 리워드들은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뭐 0번째 에스티메이터로 했던 거고, 그리고 나중에 쌓였던 데이터들은 이제 조금 학습이 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가지고 예측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또 쌓았던 데이터들은 그 이후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가지고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학습이 될 때마다 이 예측값이 계속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이제 이 프리퍼런스 어노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학습이 될 때마다 기존의 이 리플레이 버퍼에 쌓였던 모든 데이터들을 다시 한번 이 리워드 레이블을 갈아주는 게 이제 리레이블링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금일 세미나에서 4개의 논문을 이제 다뤄볼 예정인데, 그에 필요한 지식들을 이제 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좀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2023년 12월에 PBR의 원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던 게 있어가지고 저희 교수님 유튜브나 이제 저희 연구실 홈페이지 세미나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설명드렸지 못했던 이제 프리퍼런스 PPO, 프리퍼런스 A3C, 그리고 페블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페블에서 이제 세마이 슈퍼바이즈 러닝, 픽스매치 적용했던 서프, 그리고 페블에다가 에피스테미 건설턴트를 적용했던 룬까지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세미나를 보시는 거를 이제 권장드립니다. 네, 이제 앞으로 금일 세미나에서 4개의 논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개의 논문은 다 페블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접목된 논문인데, 메타 리버드넷은 페블에다가 바이레벨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메타러닝 기법을 써가지고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좀 더 빠르게 학습하자라는 것이 목표인데, 이 메타 리워드넷이 오늘 볼 내용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연역상으로는 이게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좀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에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접목을 해서 얼리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해서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는 리드, 그리고 좀 더 좋은 쿼리를 추출하고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를 좀 더 보강을 해보자 해서 나왔던 게 QPA.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PBR을 하다 보면 사람이 레이블을 잘못 따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노이지 레이블 상황에서도 강건한 PBR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되었던 라임이라는 논문, 이렇게 총 4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2022년 유립스에 나왔던 메타 리워드넷이라는 논문입니다. 이제
보상함수를 바이레벨 옵티미제이션을 통해서 학습하는 방법론이고, 리워드 모델, 아까 저희가 확률 분포로 만들었던 그 수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행동가치 함수에 대한 목적 함수로 변경을 해서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메타 리워드넷을 제대로 설명하려면 소프트 헥터 크리틱 수식을 조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짚고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헥터 크리틱에서 일단 행동가치 함수라는 게 있을 때, 행동가치 함수는 상태, 행동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 GT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함수라 얘기했고, GT는 원래는 보상에 대한 그냥 단순 합인데 여기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감수인자를 곱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가치함수 Q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고, 얘는 정책함수 파이를 업데이트하는 식. 그리고 소프트 헥터 크리틱에서는 요 알파라는 것도 학습을 하게 되는데, 깊게 여기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이 Q 함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 여기서 Q 함수는 이러한 타겟을 따라가도록 학습한다. 근데 요때 원래는 이 보상 RT라는 게 들어간다. 자, 다시 Q라는 것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원래 보상이 필요하다. 수식은 이렇게 된다. 까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프트 헥터 크리틱에서 원래 보상은 다음과 같이 진짜 보상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저희 PBR에서는 진짜 보상을 모르니까 알프사이라는 이 예측값을 통해서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알프사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P 사이로 확률함수를 정의를 해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한다 라고 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Q함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 앞으로 받을 누적 보상, 앞으로 받을 누적 보상의 합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감마 부분에 있을 때 이 감마가 원래는 0보다 이제 1보다 작은 값인데, 이 감마를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Q 세타 STAT는 결국 현재 상태 행동에서 취하고 나서 앞으로 받을 보상의 합인데, 저희는 예측값 했으니까 알프사이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얘가 뭡니까? 이 트레젝토리 세그먼트 0번에서 가장 첫 번째 상태 S0, A0의 Q값으로 대치될 수 있겠죠. 얘도 반대로 이제 Q, S11, S10, 그리고 A10 이렇게 대치가 될 수 있겠죠. 결국은 이 수식을 프사이, 알프사이에 대한 식이 아니라 Q값으로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고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 확률함수 P는 프사이뿐만 아니라 Q 세타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의가 된다. 주고 얘를 한 번 더 최적화하자라는 게 메타 리워드넷에서 하고 싶은 일입니다. 이어서 설명하자면, 저희가 아까 전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가 시그마 제로랑 시그마 1이 주어져 있을 때 시그마 1을 선택할 확률, 시그마 제로를 선택할 확률은 원래는 알프사이에 대해서 썼었지만 이번에는 Q세타에 대해서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Q세타는 리워드의 추정값 알프사이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즉 결국은 세타는 프사이에 디펜던트 하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는 이 P 세타를 가지고 크로스 엔트로피로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학습했던 것과 똑같이. 자, 여기서 이너루프라는 것은 제가 결국은 이 수식을 학습을 하는 건데, 이너루프라는 것은 요 프사이를 가지고 요 프사이를 고정한 채로 요 R 햇을 가지고 Q를 최적화하는 게 이제 이너루프라고 하고, 아우터 루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프사이를 이번에는 세타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얘를 미분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요 수식은 이제 프사이에 대해서 미분이 되지만 요 수식은 해보면 프사이에 대해서 미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 Q 함수가 원래는 상태랑 행동이 들어갔을 때 원래 리워드 값을 가지고 로스를 해가지고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흐를 수 있고, 이게 이 부분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수식을 가지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가지고
요 수식을 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데, Q 함수는 결국 이렇게 두 번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데, 얘랑 얘 사이 연결고리를 지금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있어야 이제 알프 사이를 이제 세타해가지고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메타리워든에서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랑 알프 사이에 대한 이 연결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수도 업데이팅이라는 것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살짝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Q에 대한 가치함수에 대한 손실함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저희가 세타 K라는 값을 가지고 이렇게 Q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세타 K 햇이라는 것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세타 K 햇은 세타 K에 대해서 이 손실함수를 세타로 편미분을 해서 러닝레이트 알파만큼 한 스텝 업데이트한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써보면은 얘는 세타 K 마이너스 MSE로 쓰니까 2 나누고 하면은 2 알파 Q 세타 ST AT 빼기 R 프사이 ST AT 마이너스 V ST 플러스 1. 이 V는 뭔지 몰라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안에 속미분 해야 되니까 속미분 이렇게 딱 해주고, 이때 세타 K에 대한 값 넣어가지고 이렇게 풀었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식을 일단 저희가 세타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거지 않습니까?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건데, 자, 일단 요게 세타 K 햇입니다. 이 세타 K 햇을 프사이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사이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고 치면은 얘 날아가고 요 부분만 이제 남게 되겠죠. 요 부분만 남게 되니까 이 부분을 빼고 나면은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되고, 이 알파 그리고 프사이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리고 세타에 대해서 Q 미분한 값, 이 바깥에 있는 거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세타 K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이거 이때 저희가 세타 K라는 프사이 K라는 것으로 이제 값을 구해보면, 이번에 좀 편의상 순서로 좀 바꿔서 쓰겠습니다. 2 알파 라운드 세타 라운드 Q 세타 ST AT 세타 K일 때, 그리고 세타 K는 다시 이렇게 R 라운드 프사이 K 이렇게 되겠죠. 여기 프사이 K 써준 게 전부 답니다. 프사이 K 해주고 순서 바꿔주고, 일단 요렇게 수식이 나온다 정도까지는 일단 유도를 좀 해봤습니다. 요 수식이 어디 쓰이냐면은, 네, 일단 공간이 부족해서 뒤쪽에 다시 써놓고 해보겠습니다. 세타 햇K는 세타 K 마이너스 알파 파셜 세타 JQ 세타 프사이 세타 K, 그리고 얘를 프사이에 대해서 편미분할하게 되면은 프사이 K 이렇게 하면 2 알파 Q 세타 STAT 그리고 세타 K 그리고 프사이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요 수식을
저희가 L 메타 이번에는 세타 헷 K 이렇게 하고, 이 식이 기니까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적겠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Y T 헷 프사이 헷 K 프사이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얘를 프사이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고 치면, 프사이에 대해서 편미분 Y P 세타 헷 K 프사이 한다고 치면, 겉미분 먼저 해보면은, 겉에 일단은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번 해주고, 세타 헷 크로스 엔트로피 Y P 세타 헷 K 프사이 세타 헷 K 하고, 속미분 세타 헷을 프사이로 나눠서 편미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아까 저희가 전장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얘를 다시 써보면은, 얘는 결국 요 2알파 하고 C 편미분 해주고, 여기 Y랑 그냥 줄여서 P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헷 K 하고 세타 헷 세타 Q 세타 ST AT 세타 K 곱하고 프사이에 대해서 R 프사이 미분한 거. 네, 요렇게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얘 뭐냐면은, 얘는 요 부분 보시면 얘는 그냥 R 프사이에 대한 편미분 값이죠. STAT 이때 프사이 K이고, 그리고 얘는 그냥 STAT 넣었을 때 Q에 대한 그레디언트죠. 요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세타 헷 K 했을 때,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미분 한번 한 거죠. 그냥 Q에 대해서. 때문에 자, 이 프사이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이 프사이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결국은 첫 번째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Q에 대한 그레디언트, 그리고 세 번째는 리워드 에스티메이트 프사이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 지어보면은 요 프사이 K 플러스 1이라는 거는 프사이 K 마이너스 베타 H 프사, 자, 이 베타는 러닝레이트고 H는 제가 지금 간체로 쓴 거라서 H가 뭔지 잠깐 이따가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AT 프사이 K라고 했을 때, 요때 요 H는 이제 보면은 2알파 곱하기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냥 미분한 값,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값 곱하기 세타에 대해서 Q 값을 미분한 값, 요렇게 하면은 프사이를 이제 세타에 대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제가 좀 글씨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이 증명에 대해서 좀 이제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은 이 논문 뒤쪽에 어펜딕스 보면은 잘 서술이 돼 있으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프사이를 세타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프사이에 대해서 이제 요 Q 함수에 대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냥 세타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주고, 그리고 Q 값 넣고 미분 한번 해주고,
그거 그냥 곱해서 넣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방금 전까지 이제 아우터 루프라고 세타랑 이제 프사이에 대한 식을 통해서 프사이를 세타를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걸 했고, 이제 뒷부분은 이 업데이트된 프사이 가지고 세타를 옵티마이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저희 아까 전에 봤던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가지고 쭉 리플레이 버퍼에 리워드 예측해서 에이전트 학습하는 부분이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너 루프라고 하는 거니까 전장의 아우터 루프,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만 한 번 더 학습한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메타 리워드에서 이제 수도 코드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터 루프 부분은 이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두 가지 수식을 가지고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요 원래 리워드 에스티메이터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학습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프사이에 대해서 P를 정의해가지고 미분값 해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학습하는 거, 일반적인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아까 P를 이제 Q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 업데이트라는 아까 복잡한 과정이 좀 있긴 했지만 결국은 이 세타를 통해서 프사이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었다. 이 Q를 가지고 프사이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었으니까 이 세타에 대한 식으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또한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얘가 12번, 얘가 이제 2번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그레디언트 요거 구하는 부분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10번 수도 업데이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사이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죠. 이 세타를 가지고 이렇게 매칭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는 세타로 한 번, 프사이로 한 번 이렇게 업데이트가 두 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너 루프는 이제 에이전트 학습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만들어졌던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가지고 리플레이 버퍼에 있는 리워드 다 예측을 한 다음에 에이전트를 그냥 학습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타 리워드넷은 이제 DM 컨트롤 3개 환경, 워커, 지타, 코드러패드, 그리고 메타월드 6개 환경을 가지고 실험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비교 방법으로는 이제 가장 초창기 모델인 프리프피오, 그리고 펩을 서프를 했고, 펩을에다가 이제 메타러닝 붙인 게 메타 리워드넷이죠. 그래가지고 요 세 개가 솔직히 거의 동등 비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프리프피오가 지금 제일 안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PBR을 원해서 이 이유는 설명드렸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소프트 액터 크리틱 트루 리워드, 그라운드 트루스 리워드로 학습했던 소프트 액터 크리틱이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어퍼 바운드를 그리고 있고, 여기 보라색 선이 메타 리워드 넷인데 자기네가 만든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고 있다, 빠르게 점수를 도달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메타월드 환경에 대한 결과이고요. 네, 그리고 DM 컨트롤 3개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 동일하게 평가를 진행을 하였고, 이제 아까 메타월드 결과랑 똑같이 이제 메타 리워드넷이 가장 잘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메타 리워드넷은 피드백 이피션시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실험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PBR에서 그 사람에게 레이블을 이제 선호도를 물어보고 이제 레이블을 수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레이블을 수집한 데이터의 개수, 레이블 데이터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레이블 데이터의 개수를 줄여가면서 실험을 해본 결과인데, 워커라는 그 DM 컨트롤 환경에서 데이터 개수를 100개, 400개, 1000개, 2000개, 뭐 그리고 도오픈 메타워드 태스크에서 100개, 400개, 1000개, 2000개 하면서 보시면은 그 레이블들 이제 데이터가 좀 많을 때는 알고리즘 간에 이렇게 성능 편차가 별로 없지만, 레이블 개수가 이제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제 메타 리워드 넷이 좀 더 부각이 되더라. 즉 이제 데이터 개수가 적을 때 더 효율적이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23년 코알엘 컨퍼런스 오브 로벌 러닝에 발표되었던 리드, 풀 명칭으로는 샘플 이피션트 프리퍼런스 베이스 리인보스먼트 러닝 위드 다이나믹스 어웨어 리워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이나믹스 어웨어즈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리드는 이 보상함수 리워드 에스티메이터에다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접목해야 하는데,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저희 뉴럴 네트워크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상함수의 표현 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환경역학이라는 정보를 인코딩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레이블드 데이터는 이제 구하기가 어렵지만 언레이블드 데이터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리플레이의 버퍼에 쌓여둔 수많은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자가지도 학습을 수행을 해서 이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의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리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SPR, 셀프 프레딕티브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그 방법론에서 따온 거를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러먼트 다이나믹스 환경 역학이 뭐냐면, 저희가 이제 환경의 상호작용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되더라, 인과가 어떻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환경 역학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현재 상태, 이게 테트리스 게임에서 노란색 블록을 떨어뜨린다고 봤을 때, 저희의 액션은 이 노란색 블록을 돌려가지고 이 빈 곳에 떨어뜨리는 액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상태로는 이렇게 두 줄이 채워져서 나중에 사라지게 되겠고, 다음 블록이 떨어지면서 리워드 2점을 받게 되겠죠. 이때 저희가 이 현재 상태에서 행동을 취했을 때 다음 상태가 뭐고 리워드가 뭐다 라고 이것을 아는 것을 환경 역학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로 뉴럴 네트워크가 현재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상태로 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그 행동을 좀 더 잘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저희가 원래 폴리시 상태에서 액션을 취하는 거는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그 상태에서 행동을 취했을 때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거는 컨트롤은 할 수가 없고 환경이 이제 지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이러한 행동을 취했을 때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예측하는 것이 좀 더 좋다라는 것이 환경 역학을 인코딩 해야 되는 이유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SPR이라는 논문인데, 이 SPR이라는 논문이 이 강화학습에다가 인바이러먼트 다이나믹스 기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쓴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현재 상태를 인코더에 태워서 표현 벡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액션 정보도 주입을 해서 태우게 되면은, 저희는 이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취해서 하나의 리프레젠테이션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다음 상태에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뽑아가지고 나오게 된다면, 이 현재 상태에서 액션을 취했을 때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와 다음 상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가 같아지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SPR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제 한 스텝의 액션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러 스텝 AT 플러스 K까지의 이제 행동을 넣어가지고 ST 플러스 K의 상태의 이제 표현 벡터를 예측하게 하는 것이 이제 SPR의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습의 안정성을 위해서 SPR에서는 이렇게 바이올에서 제한되었던 타겟 인코더, 모멘텀 업데이트, 어시메트릭 아키텍처를 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아래 김지원 연구원의 세미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PR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영재 연구원의 세미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세미나에서는 이제 강화학습에다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접목한 사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오늘 방금 말씀드렸던 SPR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컬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SPR이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제 인바이러먼트 다이나믹스 기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쓴 것이라면,
리드는 이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에다가 이제 인바이러먼트 다이나믹스 기반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현재 상태, 행동, 그리고 다음 상태로 된 이렇게 쭉 얼레이블드 데이터, 리워드가 없는 데이터는 구하기가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쭉 있을 때 각각의 경험에 대해서 스테이트, 액션, 다음 상태에 대해서 스테이트랑 액션을 각각의 인코더에다가 태운 다음에 컴캣을 해서 스테이트 액션 인코더에서 한 번 더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상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뽑게 되고 예측값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다시 다음 상태에 대한 이제 스테이트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MLP를 태워서 같은 디멘션으로 맞춰주게 된 다음에 이제 요 다음 상태에 대한 프로젝션 값, 다음 상태에 대한 상태의 프로젝션 값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위에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비대칭적인 구조로 프레딕션 헤드라는 것을 이제 붙여서 이 예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이올 그리고 SPL이랑 똑같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로스를 통해서 MSE 로스를 통해서 요 인코더 부분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고, 요 부분은 이제 타겟 값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흘러야 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타겟 값이기 때문에 토치로 따지자면 디태치를 해준 다음에 얘를 타겟 삼아서 요 부분만 업데이트를 시켜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학습이 된 거 가지고 어떤 걸 쓰게 되냐면은 요 스테이트 액션 그리고 스테이트 액션 인코더 이렇게 세 개를 쓰게 되는데, 얘네들을 이제 백본 삼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리워드를 예측하고 싶은 MLP 해도로 새로 갈아 끼워가지고 저희가 앞장에 설명했던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러닝 방법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한 인코더는 현재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다음 상태가 뭐더라라는 정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상을 예측하는데 좀 더 풍부한 정보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위가 이제 전장에서 설명드렸던 리드의 전체적인 프로세스인데, 리드에서는 어, 실질적으로는 아까 전장에서는 제가 코사인 시밀러리티 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디폴트는 코사인 시밀러리티 로스, 심시암이나 바이올에서 쓰는 이제 디스틸레이션 로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쓰고, 그리고 콘트라스티브 로스로도 이제 쓰게 됩니다. 원래 원본 SPR에서는 이 디스틸레이션을 쓰는데 이 리드에서는 뒷장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쓰게 되면 성능이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콜랩스가 생기게 돼서 그런 건데, 결국은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좀 그 콘스탄트 벡터로 거의 비슷하게 예측을 해버린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이 콘트라스티브 로스를 쓰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요 진짜 타겟값과 거기에 해당하는 예측값 말고 다른 상태 및 액션에 대한 거를 네거티브 삼아가지고 이제 콘트라스티브 로스를 쓰게 된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예상했을 때는 요 리드에서 쓰는 이 스테이트 액션은 이미지가 아니라 다 벡터거든요. 그리고 벡터다 보니까 그 벡터 값 간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그 실질적으로 상태끼리 값 차이가 별로 안 나서 다 비슷한 값을 예측해도 MSE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썼을 때 그렇게 안정적인 학습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드에서는 뭐 전장의 메타월드보단 좀 적지만 DM 컨트롤 똑같이 3개 안경이랑 메타월드에서 이제 2개 안경에 대해서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마이 슈퍼바이즈 썼던 서프, 그리고 언설턴티를 썼던 룬, 그리고 전장에 설명드렸던 메타런이 썼던 메타 리워드 넷까지 써서 이제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한 방법은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리드의 컨스트라티브 로스 쓴 거, 그리고 디스틸레이션 로스 쓴 거, 이렇게 2가지 버전으로 성능 비교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제 결과 장표인데 다른 PBRL 논문들은 보통 다 러닝 커브를 보여주는데 이제 리드에서는 좀 독특하게 최종 스코어만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페블과 프리프 PPO 2개 버전에 대해서 이제 디스틸레이션 로스, 콘트라스티브 로스 쓴 것들 이렇게 비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리프 PPO 버전은 요즘 잘 안 쓰기 때문에 좀 닫혀두고 결과를 조금 분석을 해보자면,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썼을 때 좀
이 메타워드 환경에서 이렇게 콜랩스가 좀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학습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콘트라스트 버전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DN 컨트롤에서는 콘트라스트 버전이 이렇게 좀 그나마 서프, 룬, 메타 리버드넷에 비해서 잘 나오고 있지만 뭐 메타워드에서는 거의 서프랑 동일합니다. 그렇게 뭐 잘 나왔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방법론이 좀 독특하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접목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러닝이다라는 기여점이 있어가지고 이제 코아렐에 이제 등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QPA입니다. 이제 ICLR 2024 따끈따끈하게 이번에 5월인가 6월에 비엔나에서 열렸던 QPA가 이제 나왔고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ICLR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성능이 잘 나오고 네, 그러면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QPA에서 하고 싶은 건 이제 쿼리를 어떻게 뽑는지를 좀 계산하는 거랑 그리고 이제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를 좀 계산하는 부분인 건데 보시면은 실제 기존의 PBRL 같은 데서 샘플링을 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쿼리를 샘플링하는 기법들이 그렇게 질 좋은 데이터를 선별하지 않는다. 그렇게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학습하기에 좋은 데이터를 뽑지 않는다. 가지고 우리는 좀 더 좋은 쿼리를 뽑기 위해서 샘플링을 제한한다. 라는 게 이제 QPA에서 이제 하고 싶은 목적인 겁니다. 여기 비교 3를 보시면 이게 쿼리 폴리시 미스 얼라이먼트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A가 이제 QPA이고 B가 이제 뭐 기존의 PBR에서 썼던 어떤 샘플링 1번 그리고 C가 PBR에서 기존에 썼던 샘플링 2번이라고 쳤을 때 여기 그 디스트리뷰션 맵에 밝을수록 이 에이전트가 많이 도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쿼리를 물어볼 때는 이 에이전트가 자주 도달하는 곳에서 물어봐야 된다. 그리고 진짜 에이전트가 가는 이 경로상에 있는 이 A끼리 물어보는 걸 해야 되는데 기존의 PBR에서 썼던 다른 것들을 써보니까 진짜 에이전트가 방문하는 이런 곳들 대비 잘 방문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 실질적으로 이런 곳에 대해서는 보상을 제대로 예측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자주 가는 곳만 보상을 잘 예측하면 된다.가 이제 QP에서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PBR에서 쿼리를 뽑는다라는 건 이제 레이블드 데이터로 따지자면 어떠한 데이터를 레이블을 달지를 결정한다는 거랑 똑같은 건데 그 말은 곧 이제 지도학습에서 모델의 성능은 레이블드 데이터의 퀄리티가 좋으면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PBR에도 똑같이 쿼리의 퀄리티가 좋으면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잘 학습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쿼리 샘플링 방법 두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유니폼하게 그냥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가장 최근에 수집되었던 100개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 K개의 쿼리를 랜덤하게 추출한다면은 이 에피소드에서 길이 T인 에피소드에서 H 프라임만큼씩 2K개만큼 뽑아가지고 페어링해서 총 K개의 이렇게 쿼리를 구성하는 것이 유니폼 샘플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디스어그리먼트 샘플링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언설턴티를 쓰는 방법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리워드 모델이 좀 잘 예측하지 못하는 걸 리워드 모델이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보를 좀 더 많이 담고 있다라는 거에서 이제 기여가 된 건데 일단은 리워드 모델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둡니다. 보통 PBR에서는 이제 3개 정도를 그냥 쓰는데 저희가 아까 유니폼 쿼리 샘플링에서는 총 K의 쿼리를 뽑는다고 했죠. 근데 그거 말고 처음에 N 곱하기 K의 쿼리를 이제 유니폼하게 먼저 뽑습니다. 그러니까 N배수만큼 먼저 뽑는 거죠. 그리고 이 N배수만큼 뽑은 쿼리에 대해서 이 리워드 에스티메이트를 통해서 각각의 프리퍼런스 프로바빌리티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첫 번째 거는 이 두 개에 대해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1번을 통해서 예측을 했을 때 1번이 좋다 라고 예측을 한 거고 얘는 이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2번으로 예측했을 때 값, 그리고 얘는 3번으로 예측했을 때 값, 그리고 얘는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얘는 세 번째 데이터, 얘는 네 번째 이렇게 쭉쭉쭉쭉 예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세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전부 다 가장 뒤에 거가 좋다라고 예측을 했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끼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1번 같은 경우에는 0번째가 좋다고 돼 있고, 그리고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두 번째 거는 이제 두 번째 오른쪽 거, 그리고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3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간의 예측의 언설턴티가 큰 게 정보량이 많은 쿼리다. 이런 데이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학습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 언설턴티를 다 계산을 해서 이 중에 탑 K개만큼 뽑습니다. 즉 n 곱하기 K의 쿼리를 먼저 유니폼하게 샘플링한 다음에 여기서 언설턴티를 계산을 해서 그걸 정렬해서 탑 K개만큼 뽑아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 PBR에서는 이 유니폼, 디스어그리먼트 등의 샘플링을 주로 썼었는데, 이 기존의 쿼리 샘플링이 실제 정책 함수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쿼리를 선택을 한다 라는 것이 이제 쿼리 폴리시 미스 얼라이먼트라는 현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까 전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에이전트가 현재 스타트로부터 이 골로 가는 태스크에 대해서 이 저자들이 간단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쿼리를 뽑고 학습을 시킨 결과인 건데, 요 실제 에이전트가 방문하는 빈도는 이렇게 비지테이션 맵으로 이렇게 히트맵처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방문하는 곳이 많을수록, 방문을 더 자주 할수록 좀 더 밝은 색으로 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 디스어그리먼트 샘플링이랑 유니폼 샘플링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폴리시, 이 에이전트가 행동하는 부분은 요 구간인데 실제 쿼리는 요쪽에서 뽑히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자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폴리시는 이쪽으로 행동하는데 쿼리는 여기서 뽑힌다. 그래서 쿼리랑 폴리시랑 따로 논다 해서 쿼리 폴리시 미스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자들은 이 폴리시가 진짜 할 법한 행동의 시퀀스로 쿼리를 줘야 된다. 요 근방에서 현재 이 폴리시가 가는 것이랑 비슷한 쿼리를 줘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정책 함수는 강학습에서 가면 갈수록 점점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도 계속 이렇게 데이터가 쭉 쌓일 거고, 그러면은 우리 현재 폴리시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 데이터들의 뭘 뽑는 게 아니라 가장 최근에 쌓였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가장 최근에 쌓였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쿼리를 뽑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쿼리 폴리시 얼라이먼트 QPA 샘플링입니다. 네, 예시를 하나 더 드려보자면은 현재 에이전트가 요 녹색 점까지 오는 건 잘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현재 녹색 점까지 잘 갔다면 요 근방에서 행동하는 쿼리를 뽑아야 되는데 기존의 유니폼이나 디스어그리먼트 샘플링을 쓰면 이렇게 좀 완전 랜덤하거나 완전 불확실해 가지고 전혀 가보지 않아서 불확실한 쿼리들을 이제 뽑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QP에서 주장하는 Real on Policy 쿼리라는 거는 현재 폴리시에서 행동했던 가장 최근에 행동했던 거로 쿼리를 뽑으면은 당연히 요 근방에 있는 걸로 뽑힐 테니까 요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자라는 겁니다. 네, 다음은 메타월드 예시인데 현재 커런트 폴리시가 이게 이제 메타월드 윈도우 오픈이라는 환경인데 이 로봇팔이 가가지고 이 창문을 여는 태스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현재 폴리시는 이렇게 창문 앞까지 로봇팔이 가는 건 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창문 앞에서 행동하는 걸 가지고 이제 쿼리를 뽑아야겠죠? 근데 기존의 디스어그리먼트나 유니폼으로 뽑으면 이렇게 창문에서 멀리 있는 곳에서 행동하는 것도 뽑힌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창문 근처에서 행동하는 쿼리를 뽑아야 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QP에서 주장하는 니어 폴리시 샘플링, 저는 그냥 QP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가장 최근 거 가지고 뽑자라고 해서 기존의 유니폼이나 디스어그리먼트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PBRL 논문에서는 보통 디폴트로 가장 최근에 쌓였던 100개 에피소드 중에서 트레젝토리 세그먼트를 추출을 합니다. 주고 0번에서 이렇게 뽑고 1번에서 이렇게 뽑고 이거 두 개 비교하고 2번에서 뽑고 91번에서 뽑고 이렇게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QP에서는 0번부터 99번 총 100개가 가장 최근 100개 에피소드가 아니라 완전히 확 줄여서 가장 최근에 쌓였던 9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에피소드만 보고 뽑자. 거기서 그냥 유니폼 샘플링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하이브리드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전장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결국은 이 학습할 때 가장 최근에 수집된 데이터 가지고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학습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QPA 샘플링을 통해서. 근데 저희 이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가지고 결국은 이 가치 함수랑 정책 함수도 학습을 시켜야 되면은 이 가치 함수랑 정책 함수 또한 가장 최근 데이터에 중점을 대서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 가지고 학습을 했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는 정책 함수랑 가치 함수 또한 가장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가장 최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는 전체 리플레이 버퍼를 가지고도 학습을 해서 그냥 하이브리드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리플레이 버퍼를 두 개를 주는데 리플레이 버퍼가 이렇게 길이 라지 Q짜리가 있고 여기 스몰 Q짜리가 있다고 치면은 P4 구조를 이용을 한다면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면은 여기는 이제 전체 버퍼에서 일부 샘플링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가장 최근 데이터만 쌓아두는 리플레이 버퍼 작은 걸 넣어가지고 여기서 50%를 또 추출을 해서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을 쓰는 다른 강화학습 논문들에서 이제 모티베이션을 따로 얘기를 하는데 다른 강화학습 논문들 보면은 이제 이러한 버퍼를 슬로우 버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이제 패스트 버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QP의 마지막 컴포넌트는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쓴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서프에서 가져온 거의 그냥 변형입니다. 서프를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지만 서프에서는 이제 크롭 어그멘테이션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원래 길이 h짜리 원래 길이 h짜리 트래젝토리 세그먼트 두 개를 비교했더라면 여기서 길이 h'만큼 크롭해서 한 데이터에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 원래는 서프에서는 이 데이터당 어그멘테이션을 한 번만 취해서 하는데 요 QPA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학습할 때 어그멘테이션을 한 20번 해가지고 학습을 해서 일반화 성능을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QPA는 이 샘플링을 바꾼 거 가장 최근 데이터로 그리고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를 두 개를 쓰는 거 슬로우 버퍼 하나 그리고 패스트 버퍼 하나 두 개 쓰는 거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을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QPA도 이제 다른 논문들과 마찬가지로 DM 컨트롤이랑 메타월드로 했는데 QPA는 이제 DM 컨트롤에서 좀 더 많이 6개 태스크를 가지고 했고 메타월드에서는 3개만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똑같이 소프트 액터 크리틱, 그라운드 트루스 리워드로 학습한 거를 이제 어퍼 바운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한하는 방법은 QPA가 나머지 방법론들 서프, 페블, 프리프 PO보다 높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메타 리워드 넷이랑 이제 한 결과도 있는데 여긴 싫진 않았고 이 논문에서는 메타 리워드 넷이랑 썼을 때도 더 잘 나오고 그리고 메타 리워드 넷에서 보강을 해서 QPA까지 섞었으니까 더 잘 나온다라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저자가 제안하는 이 컴포넌트 3개에 대해서 이제 DM 컨트롤 4개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 컴포넌트를 하나씩 빼가면서 실험한 결과인데 자기네 컴포넌트 하나하나씩 다 효과가 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QPA에서 제안하는 이 니어 폴리시 샘플링, 이 QPA 샘플링을 썼을 때 현재 폴리시랑 비슷한 쿼리를 추출한다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페블에서 이 QPA 썼을 때 이 트래젝토리 세그먼트들이 이렇게 쭉 나올 텐데 이 상태, 행동 이렇게 쭉 뽑히지 않습니까? 트래젝토리 세그먼트들이 이 각각의 트래젝토리 세그먼트에 대해서 로그 파이 ATST를 다 뽑아본 겁니다. 이 말은 즉 현재 폴리시를 가지고
현재 폴리시에서 이 상태에서 이 행동을 취할 확률이 얼마가 될 것 같아를 뽑아본 건데, 이게 높다라는 건 결국은 이 폴리시가 할 법한 행동이다라는 거니까 이 폴리시랑 비슷한 행동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비교한 건 정말 좋은 실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패블에 비해서 이제 모든 스텝에 대해서 봤을 때 그 각각의 이 쿼리가 뽑힌 시점마다 각각의 쿼리에 대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다 계산해 본 건데, QP가 뽑히는 그 트레젝토리 세그먼트들이 현재 폴리시에서 더 일어날 행동들을 다 하고 있더라, 라이클리후드가 더 높더라 라고 이제 증명을 해냈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논문이 이제 라임입니다. 이거는 이제 QP보다 더 따끈따끈하게, 이번에 이제 2024 ICML, ICLR로부터 이제 한 달 정도 뒤에 똑같은 비엔나 학회장에서 이제 발표가 됐던 논문인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담이지만 QP랑 원래 같이 ICLR 2024에 처음에 서밋이 됐었습니다. 네, 됐었는데 이 ICLR에서는 리젝을 받았다가 바로 다시 ICML에 넣었는데 스포트라이트로 이제 어셉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중요한 문제를 찝은 방법론인데, 기존 PBR의 방법론들이 이제 노이즈 프리퍼런스 문제사항을 해결한 논문은 잘 없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이제 레이블을 하다 보면은 뭐 실수로 OMR 마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인과관계를 그 대소관계를 난 잘 파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레이블을 반반씩 주는 이런 상황이 생길 텐데, 기존에 설명드렸던 논문들은 인간이 무조건 레이블을 잘 준다는 가정하에 했던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이즈 프리퍼런스 상황에서 로버스트한 PBRL 알고리즘을 만들자라고 했던 게 이제 라임이고요. 그리고 이 노이즈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필터링하기 위해서 분별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필터링 때문에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웜 스타트라는 테크닉을 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라임이 메인으로 하고 싶은 건 이제 디노이즈 디스크리미네이터, 이제 레이블 노이즈 프리퍼런스 데이터를 이제 걸러내는 걸 이제 하고 싶은 건데, 그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모티베이션을 따로따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레이블 노이즈 쪽 연구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이제 DNN을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에서 학습을 하다 보면, 이제 레이블 노이즈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오버피팅이 되면서 레이블 노이즈까지 결국은 노이즈 레이블로 학습이 되긴 하지만, 학습 초기에는 이제 일반화되는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레이블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의 로스가 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학습 초기에는 이 실질적으로 레이블 데이터 중에서 클린 데이터에서는 이 로스가 작지만 이 커럽티드 데이터, 레이블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는 로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학습을 쭉 진행을 하면서는 이 두 개를 분간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학습 초기에는 이 클린 데이터에 대한 로스보다 이 커럽티드 데이터에 대한 로스가 더 크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간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블 노이즈 유무에 따라 로스 디스트리뷰션이 잘 나눠져 있다. 그리고 로스 값이 작은 데이터를 이제 클린 데이터라고 판단하고 학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레이블 노이즈 논문 보면은 이런 쪽으로 이제 레이블 노이즈 있는 데이터를 로스를 기준으로 많이 필터링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임에서 쓰는 이 제한하는 디노이징 디스크리미네이터도 결국은 앞에랑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프리퍼런스 레이블이 있는 이 데이터가 쭉 있을 때 여기서 로스 값을 기준으로 로스를 분포로 찍어본 다음에 로스에다가 스레숄드를 만들어서 그 스레숄드를 넘어가는 값은 다 노이즈 데이터로 처리한다 라는 것을 이제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스레숄드를 정하느냐 해가지고 저자들이 이제 어썸션을 만들고 거기에서 상한 하한선을 정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잘 증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메타 리워드넷에서 조금 판서를 오래 했기 때문에 바로 결과만 보여드리자면, 저희가 클린 데이터, 만약에 이 프리퍼런스 레이블 데이터가 전부 다 클린한 데이터라면은 그 클린한 데이터에서 크로스 엔트로피는 로우가 어퍼 바운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클린 데이터에서 로스는 기껏해야 로우까지밖에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라면은
노이즈 레이블 데이터라면은 요 예측 확률 분포와 이 노이즈 레이블과의 KL 다이버전스는 요것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요 빅5 로 스퀘어 2는 테일러 익스펜션을 했을 때 2차 이후의 값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무시를 해도 됩니다. 얘는 무시를 해도 되고, 또 결국은 클린 데이터에 대한 로스의 어퍼바운드 로우를 알 수 있다면 이 현재 이 두 개의 데이터 트레저토리 세그먼트 두 개에 대한 예측 확률 분포랑 그 레이블 디스트리뷰션과의 KL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그거를 스레숄드 감마 베이스라는 걸 통해서 필터링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스레숄드 감마 베이스에서 이 알파가 0.5 부분인 건데, 여기 보시면 알파는 0에서 0.5 사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알파를 0에 가깝게 설정을 한다면은 이제 스레숄드 자체가 낮아지는 거니까 더 많은 데이터가 걸러지게 되는 거고, 스레숄드 자체가 0.5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더 적은 데이터를 엄격하게 이제 거르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딥러닝에서는 데이터셋을 클로즈드 풀, 고정된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학습하는 이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은 그로잉 데이터셋, 가면 갈수록 레이블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이는 그로잉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학습의 불안정성을 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자들은 이 감마 베이스를 단순히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조금 좀 언설턴티 같은 걸 넣어가지고 좀 톨러런스를 추가해주자. 그리고 여기 베타 T SKL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좀 더 스레숄드를 높여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는 이 KL 다이버전스 값들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다가 하이퍼 파라미터 베타를 넣은 건데, 이 OOD 데이터를 넣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기존 데이터랑 달랐던 데이터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은 OOD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로스가 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크게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요 스레숄드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하게 이제 스케줄링 해가지고 논문에서는 변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바운드는 이렇게 감마 로우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 원래 이론적으로 따왔던 요 감마 베이스 요 부분에다가 그로잉 데이터셋으로 인한 언설턴티까지 조금 용인해줘서 감마 언설턴티 이 KL 다이버전스에 대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다가 하이퍼 파라미터 붙여가지고 얘를 최종적인 이제 스레숄드로 해서 노이즈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노이징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하고 싶은 건 이 클린인지 노이즈인지 모를 이 레이블 디스트리뷰션과 그리고 시그마 0, 시그마 1을 넣었을 때 이 예측 확률 분포 간의 KL 다이버전스를 구해서 얘가 이제 감마 로우 값보다 낮은 값만 클린 데이터로 사용하자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이 베타 T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 T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베타 T가 선형적으로 감소한다는 건 스레숄드가 그만큼 이제 낮아진다는 거겠죠. 그 말은 지금 뭐냐면 학습 초기에는 이 필터링을 하는 기준이 좀 유했는데 학습을 함에 따라서 이 스레숄드가 낮아짐에 따라서 좀 더 이 클린한 데이터를 좀 더 철저하게 이제 필터링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식으로 따지자면 다음과 같이 요 베타는 가면 갈수록 작아지니까 요 스레숄드도 작아지게 될 거고, 결국은 이 감마 로우보다 그 로스가 이 KL 다이버전스가 작은 요 데이터들만 이제 클린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두 번째로 하나가 좀 더 트릭이 추가가 되는데, 기존의 노이즈 레이블 쪽 연구에서는 이런 거 잘 할 수가 없는데 저희 PBR에서는 운이 좋게도 이게 다 이진분류 데이터이지 않습니까? 이진분류 데이터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노이즈 레이블이라는 거는 레이블을 뒤집으면 클린 레이블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저자들은 이 어노테이션 레이블과 이 예측 확률 분포의 KL 다이버전스가 너무 높은 거는 그냥 레이블을 뒤집어 가지고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높은 거를 걸러내는 기준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감마 어퍼보다 이 KL 다이버전스가 높은 거는 그냥 기존의 레이블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레이블에 플립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라임에서 제한하는 건 이제 웜 스타트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일단 저희가 이렇게 PBR처럼 샘플을 셀렉션 해가지고 학습하는 방법론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잘못된 셀렉션을 하게 되면 학습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초기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패블을 설명할 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패블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에 다양한 그 트레젝토리를 뽑기 위해서 쓰는 프리트레이닝, 그리고 이후 온라인 트레이닝,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이 프리트레이닝 이후 온라인 트레이닝 할 때 Q 함수를 한번 리셋을 하고 다시 학습을 시킵니다. 왜냐면은 프리트레이닝 때는 스테이트 엔트로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반한 인트린식 리워드를 기반으로 Q를 학습을 시켰는데, 실제 저희가 파인 튜닝 할 때는 진짜 태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Q를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Q를 리셋을 하고 재학습을 시킵니다. 원래 패블에서는. 근데 이렇게 리셋을 하는 환경에서 노이지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잘못 학습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 패블에서는 이 Q 함수를 리셋을 하게 되는데, 이게 노이지 데이터일 경우에 성능이 초장이 완전 확 꺾여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 함수를 살려야 된다. Q 함수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이제 성능이 그나마 좀 보존이 된다. 가지고 초기화를 Q 함수를 이제 그 노이즈 피드백에서 Q 함수가 잘못 흘러가지 않도록 이 프리트레이닝 했던 Q 함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Q를 리셋하지 말자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원래 패블에서는 여기서 썼던 이 인트린직 리워드는 그 스테이트 엔트로피에 대한 인트린직 리워드이고, 그로 인해서 이 인트린직 리워드를 가지고 Q를 학습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Q 함수가 인트린직 리워드에 대해서 학습이 한번 되고, 그리고 Q를 리셋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프 사이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노이즈 프리퍼런스 상황에서는 이 Q 함수를 가지고 있고 싶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Q 함수를 리셋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Q 함수를 리셋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른 거 하나는 뭔가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Q 함수랑 이 Q 함수는 원래 이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이 리워드 에스티메이터 프 사이를 차라리 초반에 초기화를 좀 더 잘하자. 그리고 Q 네트워크를 리셋하지 말고 리워드 프 사이를 초반에 좀 미리 학습을 좀 시켜놓자 라고 하는 게 이제 웜 스타트입니다. 자, 그래서 웜 스타트가 뭐냐면은 저희가 Q 함수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싶은데 이 알프 사이 자체가 완전 생뚱맞은 애니까, 이 인트린직 리워드랑 이 알프 사이랑 완전히 생뚱맞은 애니까 차라리 이 알프 사이를 초장에 이 인트린직 리워드에 대한 식으로 먼저 초기화하자 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알프 사이를 원래는 이 온라인 트레이닝 단에서 원래 학습을 시키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알프 사이라는 거를 초장의 인트린직 리워드에 대한 걸로 먼저 파라미터를 만들어 놓자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트린직 리워드에 대해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도 Q랑 얼라인을 시키고, 그리고 Q는 사전학습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을 그대로 옮겨갈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스무딩된 트랜지션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성능이 잘 올라가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는 이제 똑같이 메타월드 환경, 여기가 이제 버튼 프레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스윕 인투라는 환경, 그리고 얘가 이제 해머라는 환경인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소프트텍터 크리틱, 이 파란색 점선입니다. 그리고 라임이 이제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 입시론은 뭐냐면 이 레이블을 잘못 줄 확률입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잘못 줄 확률을 점점 높여가면서 실험을 해봤을 때 자기네 제한 방법론이 중수한 성능을 보일 때 나머지들은 이제 다 바닥을 기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DM 컨트롤에서도 세 개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고요. 뭐 동일한 결과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노이징 디스크리미네이터, 이 감마 로어, 이 감마 로어는 아까 뭐 감마 베이스, 뭐 마이너스 LMP, 마이너스 LN 로 플러스 이 뭐 알파 로 플러스 베타 T, 뭐 SKL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 베타 같은 경우에는 K라는 걸로 이제 DK를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얘로 이제 필터링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너무 높은 거를 이제 레이블 뒤집는 거, 감마 어퍼 이렇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알파, 베타, K, 그리고 감마 어퍼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알파, 베타, K, 감마 어퍼에 대해서 이렇게 하이퍼 파라미터가 뭐가 더 좋더라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 PBR의 원 세미나에서 이제 프리프 PPO, 프리프 A3C, 페블, 서프, 룸까지 알아봤고, 금일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메타리워드넷, 리드, QPA, 라인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이 해당 논문들을 이렇게 좀 다 띄엄띄엄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 해당 논문들이 다 동일 벤치마크의 동일한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그 흐름상 이렇게 선택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 PBR의 세미나 이제 오프라인 PBR의 세미나로 이제 좀 찾아볼 계획이고, 이때 저희가 살펴본 논문들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 DBPO, IPL, CPL 이렇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된다면은 아마 될지 모르겠는데 하면 좀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이 리어라는 논문도 뭐 시간이 되면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트레일러로 잠깐만 설명드리자면, 이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 보상함수를 이제 기존에는 MLP 구조만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용해서 시결성을 반영하고 어떤 시점에 중요한 가중치를 줘가지고 이제 저희 그 어텐션 웨이트를 통해서 좀 가중치 기반으로 이제 선호도를 반영하자, 이제 모델링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프리퍼런스 트랜스포머고, 이 DPPO, IPL, 이제 CP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워드 모델링을 하고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학습하다 보니까 기존 PBR들이 리워드 에스티메이터가 잘못 모델링 될 확률도 있고 에이전트가 잘못 모델 확률도 있어서 에러가 더 커진다. 차라리 그냥 선호도만 가지고 직접적으로 에이전트를 학습시키자 라고 해서 다이렉트하게 프리퍼런스만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론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미나에서는 이 4개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PBR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알아보게 되었고, 오늘 알아봤던 4개 논문들, MRN, 리드, QPA, 라인, MRN, 메타리워드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레벨 옵티미제이션, 조금 어려웠지만 수식을 통해서 이제 리워드 에스티메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었던 거, 그리고 리드는 자가지도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학습하는 거, QPA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 기법이랑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를 이제 좀 제한을 했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식을 통해서 로스 펑션의 어퍼 바운드를 통해서 노이즈 레이블을 이제 거르는 거를 좀 해봤습니다. 네, 긴 시간 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